그 안에 인위적으로 어떤 물리력을 넣어야지 그 안에 있는 잔여된 석유가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석유 생산을 YOY 혹은 먼슬리 베이스로 유지를 시키려면 그 안에 있는 자연 압력은 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그 생산량을 유지시키기 위해서는 기존 유정에 대한 투자가 단위당 생산량에 대해서 증가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앞서 보셨던 기존 유정에 대한 생산 금액이 제일 큰 거고, 이제 2차, 3차에 대한 그 생산 그 회수에 대한 이제 기술 개발이 사실은 이제 제일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추가 회수되는 양, 즉 다시 말하면 2차 회수와 3차 회수에 대한 디시전은 내가 돈을 투자했을 때 추가로 생산될 수 있는 어떤 그런 양의 이제 계산에 따라 달라지는 거고, 저도 이 숫자를 보면 좀 놀랐는데 2차 회수가 끝난 다음에 남아있는 그 석유량이 대략 그 전체 매장량의 3분의 2나 된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상 석유 고갈이라는 거는 아마 없을 거다 라고 말씀을 드려도 과언이 아니겠다. 자, 그래서 전 세계에 있는 이제 오일필드들의 그 데이터를 쭉 서베이를 해보니 결국에는 80%가 넘은 유정은 이미 투자가 없을 때는 졸졸졸졸 나오는 유정이고, 실제로 20%만 10%만 콸콸콸 나오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 전체 그 IEA에서 계산한 숫자는 전 세계 평균 감산율이 생산에 대한 투자가 없을 때 5.6%씩 감산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포스트 피크가 지난 뒤 80%니까 실제로 기존 유정에 대한 투자가 없으면 매년 4.5%의 석유 공급량이 줄어드는 거고, 한 가지 뭐 안타깝다라고 볼 수 있는 게 대형 유전이 아무래도 규모의 경제가 좋겠죠. 대형 유전은 이미 다 거의 우리가 발견했고 가동 중에 있습니다. 해상 유전은 기술적 난이도가 높아서 초기 생산량이 빠른 유정에만 집중적으로 투자를 합니다. 그리고 쉐일 유전은 아시겠지만 그 전체 100을 생산하면 그 100의 80%를 초기 2년에 해내고 또 옆으로 가고 옆으로 가고 옆으로 가고, 즉 다시 말하면 소규모 유전일수록 피크 주기가 더 짧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슬라이드를 보면서 같이 말씀드리죠. 그래서 이제 드리고 싶은 사실 메시지는 이 슬라이드 한 장입니다. 수요는 생각보다 빨리 줄어들지 않는다. 어쩌면 유지될 거고, 더 운이 나쁘면 사실 매년 증가합니다. 근데 공급은 매년 4.5%에서 5%씩 기존 유정에 대한 투자가 없으면 줄어듭니다. 그래서 이 아래에 있는 그림이 이제 주는 시사점이 그러한 거거든요. 빨간색과 파란색은 스텝스와 CPS 시나리오에서의 석유 수요이고요. 진한 녹색은 자연 감산율, 즉 기존 유전에 대한 투자가 없을 때 석유 공급이 줄어드는 속도고, 연두색은 이미 지금 존재하는 유정에 대한 그 투자가 들어간 부분, 그 다음에 이제 프로젝트에 대한 허가가 난 부분. 그럼 결국엔 이 갭만큼이 신규 유정에 대한 투자가 이제 이루어져야 된다는 부분이고요. 뭐 당연히 아시겠습니다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갭은 커진다. 그런데 기존 유정에 대한 투자액은 사실상 플랫하고, 지금 우리가 버티고 있는 거는 그 기존 유정에 대한 투자의 생산 효율성을 높여서 단위당 생산비는 고정되지만 그만큼 더 많이 해내고 있는 이런 실정이고, 호르무즈와 같은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이제 사실상 글로벌 공급망에서 석유가 부족해지는 게 앞으로는 더 심화될 수 있다라는 경각심을 우리가 가질 필요가 있다. 그래서 공급이 얼마만큼 수요가 얼마만큼 증가하는데요? 라고 여쭤보시면 대략 전 세계 GDP 그로스의 한 절반 정도가 매년 사실 수요가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공급은 자연 감산에 의해서 줄어들고, 수요는 대략 GDP 그로스가 3%면 1에서 1.5%씩 증가하기 때문에 이게 최소한 30년까지는 석유 수요가 증가하는 게 지금으로서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 전망이어서, 이게 30년, 35년 혹은 40년까지 이어지면, 물론 당연히 이런 공급 부족이 생기면 공급에 대한 투자가 일어나겠지만, 어쨌든 에너지 안보 입장에서 우리는 이런 상황을 이해하고 좀 대비를 해야 된다는 게 사실 제가 드리고 싶은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호르무즈 때 우리가 많은 거를 이제 배우고
여러 가지 정책을 뭐 준비하지만 사실 흐름문제가 막힐 거라고 상상을 안 했죠. 그리고 이번에 뭐 원가 베이스다 그 프라이싱하고 이제 비용 손실, 정유사 비용 손실 관련해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제 스터디를 하다가 연구원의 80년대 자료를 봤어요. 그랬더니 거기에도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호르무즈 막히면 큰일 난다고. 네. 진짜 막힐 줄은 몰랐습니다. 처음에 저도 2월 28일날 사건 터졌을 때 그건 막히기 쉽지 않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정말 막혔습니다. 그래서 막히면 왜 큰일 나는지 중동에 의존을 많이 하니까 그 숫자를 이제 정리해 보면 이제 이렇습니다. 중동발 원유의 그 교역량이 전체의 36%다. 다시 말하면 산유국 내에서 나오는 원유를 자기네들 일단 자체적으로 정제를 해서 자체 자국의 소비제품으로 소비를 하고 남는 크루드 오일을 수출을 합니다. 왼쪽 아래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아프리카, 캐나다, 유럽, 러시아, 카자흐스탄 이런 각각의 대륙별로 원유 수출량이 있고요. 노란색으로 해놓은 게 중동이고 전체 교역량의 36%가 이제 중동에서 나온다. 제품 같은 경우에는 410만 BD의 석유 제품 중에 실제로 17% 정도가 중동 호르무즈를 통해서 나오고 있고요. 이번에 겨울철이 아니었던 게 정말 천만다행입니다. 사실 등유는 74% 정도가 중동에서 나옵니다. 납사가 지금 39%, 7%인데 지금 이 난리가 났는데 아마 겨울철이었으면 등유 때문에 정말 큰일이 났을 뻔했다. 지금도 사실은 큰일이 났지만 우리나라가 중동에 의존하는 이유는 뒷슬라이드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일단 중국이 한 57%, 일본이 95%, 미국 등 순입니다. 그래서 일본이 왜 이렇게 높냐? 저희도 좀 신기해요. 그리고 이제 일본 애들은 오히려 저희한테 물어봐요. 너네는 왜 이렇게 낮냐? 그래서 우리는 원유 다변화 하는데 그거 WTO 제소되지 않아? 그래서 글쎄 WTO 제소되나? 약간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왜 중동에 의존하느냐? 첫 번째, 일단 우리가 64년도에 정산업이 표정되고 나서부터 미국의 걸프사랑 협력을 했고 당연히 그때는 선생님도 아시겠지만 원유를 수출하는 나라가 사실 별로 없었습니다. 중동이 거의 유일했고 중동에서 가지고 오는 소위 그 원료를 가지고 제품을 만들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중동이 의존하게 됐고 이렇게 정제 산업이라는 게 아시겠지만 규모의 경제, 양떼기로 많이 만들어야 단위당 코스트가 내려가기 때문에 확장하고 고도화시키면서 당연히 자연스럽게 중동의 원유에 우리가 맞춰졌다. 두 번째, 민간 시장입니다. 그냥 그러니까 석유 제품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동질적인 경향이 강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휘발유, 그다음에 경유의 어떤 연료로 써야 되기 때문에 미국 경유차, 중국 경유차, 일본 경유차가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원가, 그러니까 10원이라도 더 싼 원유를 가지고 와서 가공을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우리가 거리가 가까운 중동에서 가지고 됐다. 그리고 설립전환 투자에 대한 유인 부족도 사실 민간 시장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싼 거 가지고 오면 되고 앞으로 미래에 석유를 천년만년 쓰지 않는다라는 어떤 이러한 시장 환경, 석유에 대한 비우호적인 환경, 그리고 다변화 지원 제도가 있습니다만 그거 민간 시장인데 우리가 왜 도와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예컨대 어떤 A사가 멕시코에서 원유를 가지고 와서 자기네들이 블렌딩 테스트를 해서 잘 되네? 그러면 갖다 쓰거든요. 그럼 야 그거 니네 싸니까 멕시코에서 갖고 오는 거잖아. 그럼 우리가 왜 지원해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식의 사실은 정책 기조가 10년 넘게 이어졌다. 해외 자원 개발은 말하지 않아도 잘 아실 거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러한 구조적인 이유 때문에 우리가 계속 중동산에 의존했던 거다. 어떻게 보면 사실 시장의 실패라고 볼 수 있죠. 에너지 안보는 시장 논리로 적용되기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그 이란 사태 이후에 정부의 정책 내용을 제가 정리를 했는데요. 2월 28일 날 오후 5시에 사법부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전쟁이 났답니다. 그래서 싸하다. 3월 1일 3일절 아침 7시 기차를 타고 서울 회의에 참석을 하고 지금까지 거의 그 산업부 서류과도 그렇고 정말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을 하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존경스럽고요. 저희가 처음 해보는 일들을 너무 많이 해서 사실은 이렇게 현장에서는 그러니까 우리 실제 학생들이나 우리 경제 돌아가는 거는 문제가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저희가 맨 처음에 시뮬레이션 했을 때는 6월 19일자로 휘발유 재고가 소진되고 막 이런 최악의 시나리오까지도 봤었었는데, 여하튼 저희가 다시 처음 해보는 겁니다. 특히 이 석유 제품 최고 가격은 정말 황당한. 저는 일은 제일 많았습니다. 모든 다른 일을 압도할 만큼 일이 많아가지고 어쨌든 뭐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뭐부터 해야 되냐고 이제 많이 질문을 왔는데, 이번 기회에 한번 석유 관련된 정책들을 쭉 정리를 해보니까 대략 한 16개 정도로 우리가 카테고라이즈 할 수 있고, 각각의 하나하나를 거기서 유류세 인하를 할 때 경유는 몇 프로 하고 휘발유는 몇 프로 하고 LPG도 할까 말까 뭐 이런 여러 가지 하나하나 것들이 다 이 안에서 세부적으로 나눠지기 때문에 어쨌든 이 전체에서 우리가 해보는 거고, 사실은 처음에 이 표를 만들 때 최고 가격제는 아예 없었습니다. 이런 정책도 있을 수 있구나. 그래서 이제 우리다가 시장 친화성과 정책 체감 효과라는 두 개에 분류해서 최고 가격제를 원래 왼쪽으로 더 붙이려다가 조금 다시 오른쪽으로 빼렸습니다. 소심하게.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제 어쨌든 정책연구원에 있다 보니까 그럼 뭘 해야 되냐? 사실 이미 말씀을 충분히 다 드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에너지 안보라는 건 결국 두 가지 어떤 코너 솔루션이다. 하나는 극단적으로 수요가 없을 때, 즉 우리가 석유를 아예 안 쓰면 호르무즈가 막혀도 상관이 없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산유국이어서 석유 공급이 무한대로 공급 가능하다. 호르무즈가 막혀도 상관이 없습니다. 현실은 수요를 줄이고 동시에 공급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게 사실은 중요하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어떤 균형적인 설계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이제 계속 드리는 거고, 우리가 지금 석유사업법이 97년에 석유 산업이 자유화되고 그때 한번 많이 만들어졌고요. 그러니까 더 먼저는 이제 79년 오일 쇼크 때 이제 처음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97년도 자유화하면서 한번 또 크게 글자가 바뀌었고요. 그다음 2008년 9년 그때 리만 터지기 전에 우리가 WTO에 중국이나 인도가 경제가 편입되면서 또 유가가 한 140불 정도 갔던 적이 있거든요. 그때 이제 또 상당 부분 규제 관점에서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졌어요. 정유산업, 석유통산업 이런 사업의 사업자들이 다 어쨌든 소위 말하는 시장 지배력을 가지고 소비자들의 어떤 그런 가격 가지고 장난을 친다라는 어떤 그런 아시잖아요. 뭐 석유 가격이 묘하다 MB 때. 그래서 그때 이제 되게 규제 관점으로 석유 산업이 많이 만들어져 있고요. 그게 거진 15년 넘게 지금 변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사실 이 이야기를 이제 계속 제가 이제 좀 공부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숫자를 뽑는 게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숫자를 좋아하니까 24년에 애특이 이제 6조가 거쳤는데, 실제로 전기차 보조금, 그다음 수소차 보조금, 인프라 까는 데 대략 50% 이상을 쓰고요. 그리고 이제 에너지 공급 체계 구축이라고 해서 이제 14%, 15% 정도 됐는데, 사실상 저거 비축유 구입하는 거 돈이 저기 들어가 있거든요. 비축유 구입하는 거 빼면은 사실 3%도 안 됩니다. 그만큼 석유 공급 인프라, 공급의 안정성이라는 인프라에 대한 투자는 사실상 거의 전무하다. 어떻게 해야 되냐? 일단 여기에 돈을 많이 써야 되겠죠. 에너지 공급 안정을 보건하기 위해서 일단 애특이나 석유 수입 부과금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우리가 돈이 좀 필요하다. 그 돈을 크게 두 가지, 대외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도입선 다변화라든지 해외 자원 개발이라든지 이런 데 써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기존의 공급망에 대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그냥 단순히 연평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사업들을 이제 2026년, 7년 이 상황에 맞게 좀 고도화하는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규제 관점에서 이 산업을 바라볼 게 아니라 사실은 에너지 전환을 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내연기관, 그다음 수송 부분에 연료 공급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석유화학의 원료로서의 어떤 석유 수요가 50년까지 계속 이어질 거기 때문에 이 산업을 어쨌든 에너지 안보 산업의 관점에서 좀 재정립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래서 굉장히 석유라는 게 좀 역차별을 많이 받습니다. 제가 뭐 석유를 해서 뭐 그런 것도 물론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석유가 사실상 또 수출 효자 산업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이해를 바탕으로 우리가 이 산업을 어쨌든 에너지 안보 관점에서 조금 다시 정책 산업을 설계를 해야 되고, 그 뉴스는 기업으로 에너지가 빠지면서 이제 산업에 남았잖아요. 산업에 남아서 이 산업을 조금 산업적인 관점에서 다시 리빌드업 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고, 특히 오늘 뭐 정영기 씨 계시지만 이제 자원안보 기본계획이라는 걸 만들고 있는데, 그 기본계획을 우리가 작년에 설계할 때는 진짜 연표형으로 그냥 만들려다가 지금은 아예 제로 베이스에서부터 다시 우리가 이 자원안보
기본 계획을 재설계해야 되지 않겠냐는 이제 이러한 목소리들 그런 것들이 좀 나와서 석유 운동하는 사람으로서 좀 격세지감이 뭐 발표 들어서 감사드리고 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본격적인 Q&A를 할 텐데 제가 먼저 한 두 가지 여쭤볼게요. 아까 투자가 모자라다 공급 측에서 그래서 앞으로 좀 걱정된다는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투자가 모자라면 어차피 공급이 떨어질 거고 그럼 가격이 올라갈 거고 가격이 올라가면 거기에 자극받아서 다시 그때 또 투자가 나타날 거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봐왔듯이 다시 또 공급이 또 늘어날 거 아니겠냐. 이게 이제 제가 첫 번째 질문이고 두 번째 질문은 일본은 95%고 우리는 좀 낮고 그리고 또 우리나라 설비 다양화를 못해서 시장 실패가 아니라는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중동산에 의존해가지고 그동안에 뭐 요즘 좀 어렵지만 우리 석유화학 산업이 그동안에 참